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서부터 다시 온라인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개체군, 그래서 개체군에 대한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체군의 특성과 상호작용, 우리 이 부분, 요런 요 생태, 그래서 요 북방 코끼리 물범의 생태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요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보면 알다시피 그래서 북태평양에 서식하는 북방 코끼리 물범. 그래서 근데 이게 19세기에는 이 동물의 지방을 얻기 위해서 남획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멸종 위기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세기 초서부터 이제 20세기서부터 이런 생태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조금씩 인식이 시작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법적으로 보호되기 시작하면서 개체 수가 200여 마리밖에 100여 마리밖에 안 되는데 16만 마리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얘가 과연 개체 수가 계속 증가할까?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개체수. 그래서 요번에 이제 개체군과 관련해서는 이런 하나의 개체수의 성장 곡선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생존 곡선, 다양하게 이 변동 그리고 상호관계까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한계가 있겠죠. 한계점이 뭐 무작정 증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런 우리가 어쨌든 개체군 생태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야 될 단원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 바로 개체군의 밀도 개념입니다.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방영구법을 했기 때문에 이미 밀도, 빈도, 피도까지 다 배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밀도만, 우리 개체군의 밀도만 먼저 여기서 접근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밀도는 뭐 너무나 쉽습니다. 개체군 서식의 면적, 그래서 면적에서 사는 수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생태학에서 얘기하는 밀도 개념은 결국은 면적분의 수다. 그래서 개체 수다. 그래서 이 개념이라는 걸 머리에 담아 두시고요. 그래서 이 개체군 밀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당연히 출생과 이입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와 관련 있습니까? 밀도가 증가하는 거. 그리고 사망과 이출 얘네들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감소하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생 그리고 이입 얘네들은 증가, 개체군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사망과 이출, 밖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것들은 개체군이 줄어드는, 개체군의 밀도가 줄어드는. 그래서 이런 식의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입은 어쨌든 다른 개체로는 개체가 들어오는 현상, 그리고 이출은 나가는 현상 정리해 두시고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배우는 어떻게 보면 요 개체군 개념 중에서 요 생장곡선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 생장곡선에 대한 것들은 수능에서도 나오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생장 어떻게 보면 이제 개체군이 아까 그 물범 같은 사례 같은 경우도 개체 수가 점점 늘어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개체군이 생장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체군의 개체 수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현상이 개체군의 생장입니다. 근데 이 생장 곡선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고 요거를 직접 한번 해보기 가장 좋은 건 미생물이겠죠. 왜? 미생물의 개체는 너무나 쉽게 늘어났다가 아주 짧은 시간에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가 또 줄어드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험적인 것 좀 이따가 한번 살펴보고요. 그러면 원래 개체 수가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이론적 생장 곡선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2마리가 몇 마리 되고 4마리 되고 4마리가 8마리 되고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제곱수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제곱수로 늘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라고요. 이게 이론적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늘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각각의 환경마다 뭐가 있냐 하면 환경 수용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환경 수용력을 기점으로 해서 일정해지는 시점이 반드시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일정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성장을 하다가 이렇게 정체가 되는 일정해지는 시점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 일정해지는 시점. 여기는 사실 우리가 일정하기 때문에 뭐 이출도 있고 뭐 태어나는 것도 없고 사망도 없다라고 그냥 쉽게 그냥 단순히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떤 점입니까? 그죠? 사망하는 거와 출생하는 거와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시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태어난 만큼 이 시기에는 죽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장하는 시기에는 출생률이 훨씬 더 새로 생기는 시기가 훨씬 더 많은 시기죠. 그렇지만 요 일정한 정체기 때는 어떻게 보면 출생과 사망이 일치한 그래서 정체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되면 이게 이제 줄어드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개념 그 환경마다 환경 수용력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 바로 환경 저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 생장 곡선과 실제 생장 곡선, 요 S자로 되어 있는 실제 곡선 요 사이 요게 바로 무슨 개념이냐? 요게 바로 환경 저항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 사이가 환경 저항이라는 거. 그래서 개체군의 생장을 억제하는 여기에 이제 어떤 환경 저항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S자처럼 이렇게 멈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먹이가 될 수도 있고 먹이 부족, 공간 부족,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조건들. 그래서 환경 저항이 이 사이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생장곡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한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미생물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장을 어떻게 보면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 조금씩 이제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수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납니다. 수가. 그래서 미생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성장을 확 지금 그래프가 점점 증가하고 있죠. 점점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때는 사망에 대한 비율보다 출생에 대한 비율이 훨씬 더 큰 성장기죠. 그래서 쭉 성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냥 쭉 가야 돼요. 그렇지만 이 환경에는 반드시 환경 수용력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서부터는 이제 공간이나 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족으로 인해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래서 정체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정체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시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기기도 해요. 죽기도 해요. 생기고 죽고 그랬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만큼 또 생기겠죠. 생기고 이런 식으로 사라진 만큼 생기고 생긴 만큼 사라지고 그래서 정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여기가 이제 먹이도 부족해지고 없어지면 이제 사망기로 점점 이제 사라지는 양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근데 보통 생태계는 이 정도에서 유지가 되죠. 정체기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제 실험실 환경이나 먹이가 일정하게 계속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과서 우리 이제 탐구활동 요거는 이제 제가 또 과제로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 과제를 이제 보시면 요거를 이제 직접 한번 실험을 해보면 굉장히 재밌는데 우리 직접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거 굉장히 간단하긴 합니다. 이 건조 효모 사실 마트에서도 팔아요. 이 효모를 플라스크에 담아서 얘를 이제 배양을 시켜보는 겁니다. 사실 이제 배양을 할 때 어쨌든 효모 배양 배지를 사용하는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액체 배지를 사용하는데 액체 배지라는 게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 영양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 같은 것만 들어있을 때 얘네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자라요. 왜? 효모는
당을 먹으니까 포도당 같은 거. 그래서 포도당이나 혈당이나 이런 것들 넣어도 아주 활발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요 효모가 이제 이런 효모 이제 발효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효모균과도 다 관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효모를 성장을 시간을 놔두면 얘네들은 무슨 생식을 하는 애들이냐면 무성생식이라는 걸 합니다. 좀 이따 영상을 보면 또 알 수 있어요. 무성생식을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이런 액체에 여기 뭐 액체 배지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닙니다. 여기 뭐 당 같은 게 들어있는 거면 포도당 같은 게 거기다가 건조효모를 녹여서 두면 적당한 온도에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가 뿌얘집니다. 그 얘기는 점점 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점점 수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그 수를 한번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보자 이겁니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게 사실은 뭐 대학교 때는 이런 것들을 이제 광학적으로도 이제 관찰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 현미경으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 작업을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박테리아들이에요. 이게 이제 대장균. 어떻게 보면 아까 효모 이런 것들은 다 무성생식을 주로 하거든요. 무성생식이라는 것은 세포 분열, 우리 세포 분열 배웠잖아요. 그냥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얘네들도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얘네들이 하나였는데 얘네들이 DNA 양이 2배가 되면서 그냥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핵이에요. DNA예요. 그래서 DNA가 지금 2배로 되면서 분리가 먼저 됐어요. 이거 마치 그거랑 똑같죠. 우리 세포 분열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얘네들이 분리가 되면서 그냥 똑같이 하나의 세포들로 이렇게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세포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보세요. 2개씩 점점 늘어나죠.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2개씩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성생식에 대해서 수가 이렇게 무한히 증진이 되는 거. 이러면서 생장곡선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계속 성장은 못한다. 정체기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S자형이라는 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넘겨봅시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기록을 해보면 뭐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개수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죠. 그래서 늘어나면서 여기서 확 늘었네요. 확 늘었다가 여기는 거의 일정해지는. 그래서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이 수치들은 어느 정도 드릴 겁니다. 그럼 이 수치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직접 그래프로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를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 정리를 하시면 생장 곡선은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새롭게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우리 개체군에서 배워야 될 개념 중에 하나는 바로 생존곡선입니다. 생장곡선이랑은 다른 생존량, 얼마나 살아있냐 죽었냐를 확인해보는. 근데 그 생존에 대한 비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개체군의 종류에 따라서. 그 얘기는 지금 1형과 2형과 3형이 나오는데 딱 지금 대충 그림을 봐도 알겠죠.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대형 포유류예요.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모두 포함할까요? 바로 인간도 포함하는 대형 포유류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물고기 같은 애들이. 어류나. 그래서 얘는 완전 대주적이고 얘네는 중간.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설치류 같은. 그래서 재빠른 애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재빠른 애들입니다. 그래서 설치류처럼 재빠른 애들. 되게 굉장히 약한 애들이긴 하지만 재빠른 애들. 그래서 지금 한번 생존량이 어떻게 바뀌는지 보자고요. 처음에 개체수를 한번 똑같이 잡았습니다. 사실은 3형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죠? 물고기나 뭐 거북이나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많은 양을 낳잖아요. 물고기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꽃게, 여러분들 알탕 같은 거 먹으면 그 알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알들, 개체수가 처음에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초반에 다 죽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살아나는 양이 굉장히 일부죠. 얘네들 어떻게 보면 방치죠. 키우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초반에 알을 많이 낳고 거기서 알아서 살아남아라.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사명이라면, 일형 같은 경우는 소수를 낳습니다. 작게 낳습니다. 그리고 걔네들을 이제 양육하죠. 키우죠. 그러면서 많이 살아남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형 보겠습니다. 일형 곡선은 초기부터 중년까지 평평하다가 노년에 급격히 하향. 이해되시죠?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 여러 가지 대형 포유류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형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일생 동안 비교적 일정한 사망률을 보인다. 재빠른 애들. 공통적으로 쥐, 다람쥐, 재빨라. 약하긴 한데 재빨라. 그래서 계속 좀 조금씩 계속 잡아먹히고 죽는 거죠. 사명 엄청나죠. 초기에 급격히 하향. 엄청난 많은 양을 낳은 다음에 급격히 잡혀먹는 급격한 하향. 그래서 그 후에 살아남은 적은 수들이 수명을 다하는. 그래서 뭐 굴도 그렇고요, 물고기도 그렇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생존을 얼마나 그러니까 이 생존율이 얼마인지를 지금 볼 수 있는 이런 그래프. 그리고 이런 개체수, 그러니까 개체군의 유형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연령 분포까지 오늘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연령 분포를 보시면 알다시피 개체군 내에서 연령에 따른 개체수의 비율을 나타낸 건데요. 그래서 요 연령 피라미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사회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여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나이가 어린 개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노년층이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쌓여서 이제 연령 분포가 적은 연령서부터 차례차례로 피라미드 모양으로 나타낸 것인데, 안정형 같은 경우는 이제 종형으로 해서 좀 적어지고 초기 인류가 좀 적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어떻게 보면 생식할 수 있는 인류가 굉장히 많고 노년층은 그거보다 초기보다는 좀 많지는 않고, 근데 이제 쇠퇴형 같은 경우는 이게 완전히 도자기처럼 생겼죠. 그래서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생식 연령층도 조금 더 줄어들고 있고, 사실 지금 인류는 약간 쇠퇴형으로 가고 있죠. 이게 근데 물론 나라마다 좀 다르죠. 나라마다는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도 초반에 개발도상국이나 초반 막 일제시대 지나고 나서 이런 발전형을 띄었다가 안정형을 지나서 지금은 약간 쇠퇴형 방향으로 노년층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거의 없고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연령에 따른 개체군의 연령 피라미드다. 그래서 요거 이해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것도 이제 탐구 과제로 같이 드릴 건데요. 네, 이제 우리도 끝났습니다. 잘 보세요. 쉬는 시간입니다. 각 반 담당자는 창문을 모두 열어 교실을 환기시키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인구 문제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 대한 자료인데 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인구 폭발이 일어났다. 그래서 25억 년이었는데 50억 년으로 2배가 증가했어요. 이러면서 거의 세계 인구가 97억, 21세기에는 112억, 엄청 많아지네요. 그런데 이제 60세 인구가 2050년에 2배 이상, 굉장히 이제 쇠퇴기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석을 해보면 나중에는 이제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 어떻게 보면 노년층이 굉장히 많아진, 그리고 어린아이는 굉장히 줄어든 이런 모습들, 쇠퇴형.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한번 생각을 써볼 수 있는, 토의를 해볼 수 있는 것들을 과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라인 수업 첫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